네. 자, 오늘 제가 사실은 좀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분 좀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 저희가 모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석원 SK증권의 지식서비스 부문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지식서비스 부문장님, 제가 이렇게 길게 부르기가 조금 좀 애매한데요. 네네. 지식서비스 부문장은 뭐 하시는 그 역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증권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자산들이 사실은 투자자한테도 소용이 되지만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이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서비스를 좀 더 확장시켜 보자 하는 개념으로 지식 서비스 부문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은 그 새 정부가 들었으면 네. 그 조금 뭐 연기금도 좀 사주고 네. 뭐 이런 축하포를 좀 써준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예, 농담 예. 반 진담 반으로. 예. 오늘 기관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좀 사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해는 보통 주시장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대내외 불안 요소가 좀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뭐 내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뭐 어떻게 조금 몇 개 짚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 과거를 보면 뭐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선출이 되시고 새 정부가 되면 뭐 긍정적인 기대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자연스러운데 사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영향도가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영향도가 높았던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정부의 어떤 그 입김이 또는 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대통령이 되시고 또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지금도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대가 좀 있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 이게 결국 지금 이 장은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대응이 특히 연준을 비롯해서 각 국가 중앙은행들의 이제 긴축 속도를 빨리 키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권 하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한 번은 좀 이렇게 이 수그러든 이후에야 이제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 게다가 이제 지금 상황은 아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승절이 되면서 좀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전승절 이후에 보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계속 그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소유권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더 이 갈등이 첨예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중국 쪽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다 긴장을 놓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산업적 정책들도 그렇고 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나타나겠지만 일단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코스닥이 3% 가까이 빠졌다가 예. 지금 조금 반등해서 제가 1시간 전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썩 나빴는데 예. 지금은 조금 나쁜 정도입니다. 예. 마이너스 2% 정도. 네네. 정확히 1.89%입니다. 자, 우리 hen지영 퀘스트한테 좀 넘겨가지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식 당일 그 대내 불안 요소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한번 보고 그 한 단어별로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영 캐스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취임식에는 3천여 명의 외교 사절도 참석해 새로운 정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외교 인사들 살펴볼까요?
중국에서는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면서 이번 외교 사절 중 최고위급으로 평가되는데요.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왕치산 부주석의 방한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어제 왕치산 부주석은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중 양국은 영원한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특사 자격으로 참가하는데요. 일본 외무대신의 방한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일본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지정학 리스크가 심화되는 현재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배우자, 일명 세컨드 젠틀맨이죠.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8명의 축하 사절단과 함께 참석합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에 미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했지만 열흘 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백악관 패밀리라는 상징성을 지닌 인사들로 꾸려졌는데요. 한미 양측은 윤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 아들레이 쿨릭 주한대사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본격적인 외교전이 시동을 걸 예정인데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대외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가 풀어가야 할 대외 변수들 좀 더 자세히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받아주시죠. 네. 자, 한준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중국의 왕치산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데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오시는 것보다도 뭐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개인 판호나 좀 허가해주고 우리나라 드라마나 좀 방영을 많이 해서 서로 비즈니스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모습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글로벌 지정학적인 어떤 뭐 리스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각각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미묘한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고 그거는 그 위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위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밸류 체인이나 우리나라의 위치 위상으로 봤을 때 각 이 권역에서 우리나라와 잘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데들도 지금 많이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우리한테 놓여 있다는 점을 좀 시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얘기는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한쪽에 너무 이렇게 집중된 그런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면 이 다른 쪽과의 지정학적인 그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국가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한편으로는 약이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좀 독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묘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갖고 있는 강점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배터리도 있을 거고 여러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있어서 우리가 강점을 갖는 부분을 잘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못 되면 상당한 또 어려움을 한쪽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판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또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교 측면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숙제를 이어받은 그런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대외 내 불안 요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볼 텐데, 자 이번 정권에서도 그 허니문 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우리 기대일 뿐이고요. 일단은 시장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대외 환경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꼭 여쭤볼 말은 있습니다. 증권회사에 오래 계셨고 증권회사에 또 뭐 높은 직에 계시고 우리 전무님이시니까 얼마나 또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오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쭈면 우리 MSCI 선진국 지수가 6월 달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냐 마냐. 저는 워치리스트에 들어간 것은
들어간다면 이미 선진국 지수에 포함됐다고 이렇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직 시장이 그것을 조금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확실히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가 계속 기다려왔던 일이기도 네네. 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이미 사실 우리나라 선진국이거든요. 그 선진국이 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네. 그 이제 그 이유들을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조금 뒤늦게 들어가자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그 이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보다는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저기를 하는 이 우리의 기여를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외환 시장과 관련된 문제, 또 외국인 등록 문제 이런 것만 좀 해결이 되면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고, 와치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선진국으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네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MSCI 워치리스트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지금 PER이 뭐 10배, 12배 그 네. 정도라고 보죠. 그냥 네네. 예, 뭐 매일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레인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 15배, 16배 가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뭐 필리핀, 태국도 그 정도로 트레이딩이 되는 거 네,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네. 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네.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MSCI 선진국 지수로 간다는 게 적어도 뭐 한 2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밸류에이션을 PER 기준으로 좀 올릴 수 있는 건 이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예를 들면 거버넌스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선진국 지수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다 동시에 이렇게 좀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최석원 전무님, 우리가 증권사에서 네. 각 증권사에서 보는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네네. 그런 거 한번 보고요. 우리가 지금 다 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한지원 씨가 한번 소개할 겁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왔고 그만큼 국내 증시도 힘겨운 상황인데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증시에도 활력을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권사들 역시 5월 증시의 키워드로 신정부가 이끌어낼 변화를 꼽고 있는데요. 먼저 신한금융투자에서 내놓은 리포트 살펴보시죠.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에서 새 정부는 7가지 산업에 주목을 했는데요. 국정과제 발표가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는 장기 방향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 정부의 신성장 전략에 포함된 섹터는 에너지와 방산,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탄소 중립 대응, 스마트 농업,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등 7개 산업입니다. 다음은 이베스트투자증권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110대 국정과제 문서를 보면 R&D 단어를 총 58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과 R&D를 강조한 만큼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을 눈여겨보자고 했는데요. 관련한 종목으로는 아나패스와 로보티즈, 유진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레고캠 바이오 등이 선별됐습니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증시의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공약했지만 외환시장 전면 개방과의 득실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되면 약 111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 유출입 규모만 단순히 비교했을 때 한국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지만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 변동성 축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증권은 5월 전략 리포트를 통해 5월 코스피 2,600에서 2,800포인트의 셀인메이 비관론을 넘어선 중립 이상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며 동시에 순환매와 종목 장세로 점철된 진검승부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5월 토픽 10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하이브, 천보, 그리고 카카오와 SKC,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B금융을 꼽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참 힘겨운 시장인데요. 최석원 상무와 함께 이어서 5월 시장 전망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권사별로 뭐 뷰들이 조금씩은 틀린 것 같은데 네, 특히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른 증권사보다도 일단 SK증권 네, 뷰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식적인 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뭐 예. 증시에 대해서 하반기 때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갖고 있어요. 근데 상반기 중에는 사실 모멘텀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 매크로 측면에서의 부담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제 하반기 때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쪽에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결국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산업 정책 중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 또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 그런 거를 좀 나눠봄으로써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이게 아주 신기술 뭐 또는 4차 산업혁명은 아니지만 그 원전과 관련된 이슈하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저기입니다. 이 방위산업과 관련된 부분,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무님, 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반도체 알잖아요. 네네. 그 과거에서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새로 생긴 게 있었어요. 풍력이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네네. 갑자기 강조가 됐어요. 네네. 10배 이상 강조됐습니다. 네네. 수소는 한 100배 이상 강조됐습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에 우리가 무시했던 게 강조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원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80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시험 보니까 90점 맞았어요. 네. 그러면 주식이 요만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을 봤는데 우리가 빵점을 맞았어. 근데 그 다음 날 시험 보니까 90점을 맞았어. 네. 그럼 주가는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없었던 게 있는 섹터. 그게 바로 원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제 논리가 어떻습니까? 없었던 게 있는 그런 네, 섹터. 네. 저희가 이제 원전이 사실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섹터였었어요. 우리나라가 원전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수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국내적인 어떤 원전과 관련된 이 산업 그 전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화되면서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산업 기반 자체가 좀 약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하. 우려입니다. 근데 그건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네. 이 약화된 기반을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갈 거란 얘기고 그 와중에 이제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다 아시는 여러 그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요. 네. 그리고 학교나 뭐 이런 쪽에서 사실 원전 관련된 쪽에 관심을 갖는 우수 학생들이 좀 줄었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점 투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전과 관련돼서는 아마 지금 이제 새로운 에너지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가는 높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뭐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나라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기도 하고 해서 원전이 그 중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번 정부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전은 사실은 다시 말씀드렸지만 그 5년 동안에는 정말로 눌려져 있었던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산업이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재탄생한다 이렇게 본다면 실적의 움직임, 실적의 변화, 그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없었던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10개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없었던 거, 과거에 없었던 거 UAM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라고도 하고 네. 뭐 어반 에어 모빌리티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코엑스에서 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 뭐 한 5분 10분 만에 날아가는 택시 비행기 같은 거. 그렇죠. 이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연관이 돼 있지만 우리가 또 이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UAM?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좀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어떤 연관 산업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처럼 포트폴리오가 또 다양한 나라가 뭐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훨씬 더 낫겠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UAM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연관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경쟁력은 갖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규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국가들이 사실 기술 발전도 문제지만 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시장 친화적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UAM이 됐던 아니면 자율주행이 됐던 어떤 지역부터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가면서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관찰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그 새로운 어떤 그 네트워크를 먼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게 된 것처럼 같은 형태의 어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분명히 기대를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이 좀 없어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 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를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뭐 대표적인 건 현대차니까 현대차로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많이 팝니다. 내연기관차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G80, G90, 제네시스 상당히 저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아졌는데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어요. 뭐 테슬라는 뭐 PER이 몇 배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수백 배로 거래되고 있겠지만 현대차는 뭐 7배 정도 될 겁니다. PER이. 근데 UAM도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이제 테슬라를 혹시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 제가 뭐 현대차라고 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 인지도 그다음에 그 사실은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뭐 거의 우리 품질 평가에서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UAM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혹시 리레이팅 될 우리 자동차 산업이 리레이팅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너무 무리인가요? 이거는 사실은 자동차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신 있게 뭐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몇 단계 그 점프를 했다고 봐요. 그 점프 과정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 옛날 그 수출 자동차라는 게 대부분 저가형이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한 단계 점프되면서 어찌 보면은 충분히 살만한 품질을 가진 데에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면서 좀 고급 차종까지도 공략을 하고 있는 이제는 결국은 전기차 시대에 새롭게 적응할 수 있을 거냐인데 아주 초기 단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기차 저도 타봤는데 요즘 택시도 다니잖아요. 타봤는데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는 글로벌 이 전기차들이 많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우려의 목소리도 한편에는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장치 산업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잘 전환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우려를 갖는데 그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하는 시기가 뭐 당장 올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더라도 시간에 걸쳐서는 충분히 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나라의 대형주 중에서는 조금 자동차 쪽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한번 어드바이스 조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자, 시간이 더 있으면 질문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조금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저희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질문 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좀 줄었으면, 변동성이 좀 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